안녕하세요. 법무팀 가무 김계환 변호사. 윤혜정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건강검진 받으실 때 수면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포폴에 의한 전신 마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프로포폴에 의한 부작용에 의한 사망사고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2018 가합 23090 판결 사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2월 13일경 이다졸람과 프로포폴 투여해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됐고요. 같은 날 8시 20분경부터 수면 대장 내시경을 시작했습니다. 8시 25분과 32분경에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했고, 용종 제거술도 했고, 8시 33분경 검사 종료됐고요. 이후에 프로포폴 추가 투여하고, 다시 이제 수면 누이 내시경, 같은 날 대장과 우이까지 같이 내시경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시 45분경에 이제 내시경 검사 종료가 됐고,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9시 15분경에 가서야 생체 활력 징후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 10분경까지 약 40분 정도 환자 혼자 회복실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6분 정도 지난 10시 16분경에 의료진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청색증을 보였고, 결국 그때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다루진 않고요. 일단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부분부터 다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과실을 인정했었나요? 예, 법원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 환자들이 보통 수면 내시경 같은 거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회복실에서 5분에 한 번 정도는 생체 활력 징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9시 15분에 생체 활력 징후를 확인한 이후에 환자를 그냥 회복실에 방치를 했고요. 그 사이에 환자가 언제 호흡이 정지가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있었던 환자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다고 부인한테 사고 이후에 들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 경과관찰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환자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약이 축적이 되어서 잘 배설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활력 징후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청색증까지 일어났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그걸로 인하여 사망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 법원에선 그런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과실로 인정하였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호흡에 문제가 온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의료과실이 아니더라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가진 특성인데요. 심혈관계가 저하될 수 있고 모든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호흡 부분도 약간 처질 수 있고, 그리고 심혈관계에도 모든 기능이 좀 저하가 될 수 있는데, 비만인 환자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호흡 중추의 억제 자체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이제 혀가 뒤로 처지면서 누워있는 경우에 혀가 뒤로 처지면서 기도가 완전히 폐쇄돼서 호흡 중추에 그 호흡을 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는 살아있어도 호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프로포폴 같은 약제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환자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흔하게 쓰잖아요. 저도 네.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만 항상 그 수면 내시경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또 두렵기도 하고 수면 내시경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검진센터 가보면은 사실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뭔가 좀 장비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나요? 보통 심전도, 그리고 혈압계,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ETCOT라고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환자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엠브배, 산소, 그리고 또 기관 내 삭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하고요. 심폐소생술에 이용되는 약물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이면 에피네프린 같은 네네, 거 말씀하시는 에피네프린.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시 15분 경에 생체 활력 징후 확인했고 10시 16분 발견될 때까지 기록이 없다는 거는 예, 상당히 많이 방치된 걸 볼 예.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색증이 발생했다는 거는 어쨌든 환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호흡을 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뇌에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가 됐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저산수성 뇌 손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포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제 호흡 억제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생체 활력 징후를 5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일찍 발견했더라면 네. 그러면 이 환자가 이렇게 뭐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오는 걸 막거나 할 수 있었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예.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예, 충분히 물론 그 대처 과정에서 또 어땠을지, 또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가 어땠을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꽤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수면으로 대장 내시경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전에 이제 마취 사고와 관련된 의료 분쟁에 대해서 마취통증의학과 학회에 검토를 요청했던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2015년도 논문을 살펴보면 마취 사고 중에 전신 마취에 의한 사고가 한 47% 정도, 그리고 수면 마취에 의한 사고가 37.1% 정도. 굉장히 많네요. 예, 그리고 이 수면 마취에 의한 사고 중에 사망 사고가 한 76%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호흡 저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한 15% 정도.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제대로 되었어도 막아질 수 있는 사고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하게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또 검진을 하는 뭐 치료가 아니라 사실 검진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얘가 무심코 그 위험성을 잊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렇게 좀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의료사고의 경우는 책임자를 많이 하게 되고 보통 뭐 40%, 뭐 50%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피고들의 책임,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책임을 굉장히 좀 많이 인정한 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점이 작용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되는 만한 사례들이 또 중앙에서도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중앙지방법원 2014-504606 판결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게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또 바로 옆에 있던 신경외과 선생님 두 분이 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내과는 검진하다가 사실 그런 거라서 이해가 되는데 신경외과 선생님은 왜 책임을 묻는지 사실 판결만 보고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사건은 사실은 들어갔던 약물의 투여량 자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시술 도중에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바로 시술을 중단하고 환자에 대해서 기도 확보를 위한 그런 환자의 포지션을 바꿔줬고요. 그래서 잠깐 산소 포화도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엠브백으로 호흡 보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신경외과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셨고, 뭐 기관삭관을 시도했지만 사실 이 기관삭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이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된 기관삭관 자체가 기도를 붓게 만들어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기관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냥 엠브베깅을 유지하면서 119를 불렀었던 걸로 그렇게 사건 개요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형사 사건도 있었는데 형사에서는 이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실을 인정을 검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네. 사실 보면 그 첫 번째 사건하고 좀 다르게 뭔가 좀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바로 조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약물이 과용량 투여됐던 것도 아니고 환자를 감시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응급처치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었던 것 같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119를 조금 더 빨리 불러서 이송을 좀 더 빨리 했다면,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좀 더 빨리 해서 기관인 사건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만으로 보자면 엠브백으로 시행했을 때 산소 포화도가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심각한 손상을 줄 정도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예, 있겠군요. 이게 저 기록이 과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혹시 기록에 이제 뭔가 오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기록이 제대로 된 거라면 사실 그렇게 이게 과실로 인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인지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이긴 하지만 현대 의학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전부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 보면 신경외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었는데 이제 윤상 갑상 절개술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과실로 잡았는데요. 이게 윤상 갑상 절개술이라는 게 이쪽 목을 뚫고 들어가서 호흡을 시켜주는 그런 시술인데 사실은 이게 의사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마취과 의사로 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걸 해서 일어나는 출혈이나 갖고 있는 위험성 자체가 엠브베깅을 계속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과실로 잡은 것도 상당히 의아하긴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10시 10분경에 이제 네. 이상이 나타났으니까 약 37분 만에 119 신고를 네, 했고 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했으면 하는 부분 외에는 예,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예. 다 했고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사실은 그 37분이나 걸렸다라고 보면 그 37분이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환자의 그 좋아졌다 기록들을 나빠졌다. 보면 예. 그 엠브베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산소 포화도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환자가 좀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가 좋아지는 것 같은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릴 수 있었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119 빨리 부르는 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는 119를 빨리 부르는 게 이런 법적인 책임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대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본인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제 뭐 간호사나 행정직원을 통해서 빨리 119를 불러서 산업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이송을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건 사례를 살펴봤고요. 예, 프로포폴 마취 사고와 관련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됐고 민사에서도 책임자는 40%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하고 좀 많이 비교되는 사례들이고요. 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의료진 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환자에게 이런 수면 내시경을 하실 경우에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설명하고 이제 환자의 맞추점 평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맞추점 평가라는 건 환자가 뭐 고혈압을 갖고 있는지 이런 질환뿐만 아니라 또 환자가 혹시 수면 무호흡증
굉장히 이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환자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질환들을 이제 의사에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약물 과용량 투여되지 않도록 수면 내시경은 결코 전신마취와는 달라서 완전히 전신마취처럼 완전히 잠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의식화 진정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정도라는 거, 그리고 환자의 감시를 철저히 해서 환자가 이상 상태를 보일 때 빨리 디텍션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잘 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119 빨리 부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